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에 대한 해외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몹시도 딱딱했던 시상식에서 뜻밖의 선물이었다며 윤여정 씨를 최고의 수상 소감을 밝힌 수상자로 꼽았습니다. 영국의 매체는 올해 영화제 시상식 시즌에서 공식 연설 챔피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500명대로 떨어진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동안도 비슷한 수준으로 500명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5주 연속으로 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지난 한 주 동안 30%를 넘어서서 확산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임이 더 많아질 5월에 대한 방역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가까이 발생하는 등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는 인도를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귀국 여부가 불투명해진 인도 교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두고 국민의당이 오늘 그 시기와 전당원 투표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합당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국내 한센병 환자와 가족들의 격리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6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2000년대 초 한센병 환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보상법을 제정한 일본은 이후 보상 대상을 식민 치하 한국과 대만의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입양한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지는 가운데 양 외할머니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이 곧 소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2년 한국 영화의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카 연기상을 거머쥔 윤여정 씨는 재치 있는 수상 소감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몹시도 딱딱했던 시상식에서 윤여정은 뜻밖의 선물이었다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최고의 수상 소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올해 영화제 시상식 시즌에서 공식 연설 챔피언이라며 윤여정 씨가 최고의 연설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스카의 장벽을 무너뜨린 기록적인 수상, 또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유의 솔직하고 또 웃음을 짓게 하는 입담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윤여정 배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And she's just so genuine and so funny. I mean, during her speech, you saw Amanda Seyfried mouth, "I just love her." And we all just loved her. Which, by the way, I've watched like 37 times. There are 9 LOL moments during the speech. It was just the star of the show. It was her Oscar. 시상식 다음 날 아침에도 윤여정 씨 수상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지 매체들은 시상식 연설을 이번 아카데미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I'd like to thank to my 2 boys.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뉴욕타임스는 윤 씨를 딱딱한 시상식에서의 뜻밖의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고상한 척한다는 농담을 들었던 영국의 더 타임스도 윤 씨를 올해 시상식 시즌의 공식 연설 챔피언이라며 아카데미에서도 최고의 연설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들썩이는 한국과 달리 중국계 감독의 영화가 작품상을 비롯해 3관왕을 차지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중국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AP 등은 자오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중국은 거짓말이 널려있는 나라라고 말한 게 알려진 뒤 중국 내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탄 데 이어 올해 윤여정 씨가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거머쥐면서 할리우드의 한국 문화의 흔적이 더 뚜렷하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올해 74살로 연기 인생 56년 차인 영화 미나리의 순자 할머니 윤여정 씨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이자 두 번째 아시아 여배우가 됐습니다. 영화에서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고 시상식장에서도 당당하게 한국 할머니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감동적인 시상식 장면을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And the Oscar goes to Je Jung-yoon. 배우 윤여정 씨 이름이 불리는 순간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시상식 전부터 유력한 수상 후보로 예상은 됐지만 막상 호명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소녀처럼 기뻐하며 다소곳하게 단상에 오른 윤여정 씨.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이자 1958년 영화 사유나라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일본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두 번째 아시아 여배우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미나리 팀은 레드카펫에서부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흰머리에 단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윤여정 씨. 그리고 그 옆에선 한예리 씨의 빨간 드레스는 레드카펫 분위기를 한층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으로 사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후보로 올랐던 미나리 정이삭 감독은 아쉽게도 트로피를 안지 못했습니다. 미나리가 후보에 올랐던 작품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음악상도 수상의 영광으로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영화 기생충이 지난해 아카데미에서 큰 역할을 했음에도 이 한국 배우들에게 영예가 돌아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윤여정 씨의 수상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상식을 주관한 ABC는 오스카의 장벽이 아시아계 여성에게 허물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쟁 후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상자인 브래드 피트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재치도 선보였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가장 떨릴 수밖에 없는 수상 소감의 순간. 74 배우는 첫 마디부터 유머를 꺼내듭니다.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영화 미나리의 제작자로 참여했던 브래드 피트에게 반가움을 표시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해외 언론을 향해 진짜 이름을 얘기해주는 재치도 발휘합니다. Actually, my name is Yo Ju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수상 소감으로 웃음만 끌어낸 건 아닙니다. 여우조연상 후보에 함께 오른 동갑내기 배우 글렌 클로스를 향한 존중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How can I win Glenn Close? I've been watching her so many performances. So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 the different role. 후보에만 8번째 지명된 클로즈가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 다른 영화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았기에 경쟁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였던 어맨다 사이프리드도 공감하듯 I love her라고 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세계 최고의 배우로 인정을 받은 윤여정 씨는 최고가 되기보다는 그냥 중간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연기는 열등감과 절실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없겠죠. 난 최고 그런 말이 참 싫어요. 이 최고의 순간인지 나 모르겠고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오스카상을 받은 지금이 74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냐고 묻는 질문에 배우 윤여정 씨는 담담하게 답변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아카데미의 벽은 너무 높다고 말하면서 아카데미 월이 트럼프 월보다 너무 높아갖고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너무 높은 벽이 됐잖아요. 1등이나 최고가 아닌 최중을 지향하자고 말합니다. 그냥 최중만 되면서 살면 되잖아. 우리 다 동등하게 살면 안 돼요? 앞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삶의 굴곡에서 버틴 생존자라고 표현한 이 베테랑 배우는
열등감과 절실함이 연기의 원동력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제 열등의식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리고 연극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했기 때문에 저는 절실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먹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대본이 저한테는 성경 같았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없죠. 저 그냥 살던 대로 제가 뭐 오스카상을 탔다고 그래서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침내 연기를 즐기고 있는 만큼 한 가지 결심만은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JTBC 이선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43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800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히 줄었지만 문제는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30%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각종 행사가 많고 날씨도 좋은 5월을 앞두고 확산세를 서둘러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주 800명에 육박했던 하루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인된 환자는 443명으로 오늘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 500명과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볼 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659.1명으로 직전주 1주 전보다 6.1%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이렇게 유행이 길어지며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주 30%대로 늘었습니다.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확인을 해야 조용한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멈추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절대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모임이 많은 5월 가정의 달 방역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입소자와 종사자 백신 접종이 80% 가까이 진행된 요양시설에 대해 면회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가 뚜렷하다면서도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하루 30만 명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죠. 인도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는 인도를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운항 허가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귀국 여부가 불투명해진 인도 교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현지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5일까지 인도에서 들어올 입국자 94명 중 9명에게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확인되자 방역당국은 인도발 항공기 운항 허가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기편 운영 허가에 대해서 일시 중지를 시키고 내국인의 이송 목적 시 탑승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제한적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인도 교민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요청이나 개인 사정으로 귀국을 준비하던 이들의 귀국 여부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한 교민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말도 못한다면서 나라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도의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로 치료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델리에 거주하던 50대 교민 남성도 병원에 입원했지만 산소호흡기를 갖춘 중환자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지난 19일 결국 숨졌습니다. 우리 교민 11,000명 가운데 주 인도 대사관에 보고된 누적 확진자는 이미 100명이 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직원 1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어제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35만 3천 명에 육박해 닷새 연속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도 2,800명이 넘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 그 시점이 몇 달 더 뒤로 밀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결정한지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합당의 속도가 당장 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다시 합당 논의를 이어갑니다. 예정됐던 어제 저녁 회동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당 시기를 포함해 전당원 투표 여부 등을 결론지을 방침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국민의힘과 합당을 위한 전국 순회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합당엔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찬성하는 부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였고요. 반대하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 됐는데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흡수합병 같은 경우에 일부의 제고의 가치가 없다.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가 크고 조건부 합당에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합당 조건 등 방식을 놓고 앞으로 양측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국민의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합당 의사가 있는지 국민의당에서 확인해서 우리에게 답이 오면 우리는 합당을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쪽 결과에 따르는 것이지. 당장 국민의힘은 당의 차기 지도부 선거가 바쁩니다. 오는 30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합당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재산 비례 벌금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벌금을 다르게 매기자는 내용입니다. 용어 사용을 두고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의 논쟁도 있었는데요.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핀란드와 독일 사례를 들어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위반을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빈곤층보다 벌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겁니다. 곧바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지사가 거짓을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이 지사가 사례로 든 핀란드와 독일에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벌금을 많이 물린다는 겁니다.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부과하자고 단어를 분명하게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라며 윤 의원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재산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되는데 표현 하나하나에 말꼬리를 잡는다는 불만입니다. 그러자 윤 의원도 이 지사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이해 못한 것이라고 대받았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소득과 재산 개념은 전혀 다르니 처음부터 혼동이 생기지 않게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산이냐 소득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란 입장. 형벌의 그 효과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취지거든요. 바꾸자는 게 중요한 거지. 바꿨을 때 이거를 재산을 기준으로 할 거냐, 소득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죠. 실제 핀란드는 벌금을 부과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삼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재산도 고려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일제강점기 한센인 격리 정책을 만들어서 환자들을 섬에 격리시킨 일본에 대해서 환자 가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62명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는데요. 일본의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보상 범위가 늘어나면서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하늘천이 아닌 천할천. 1939년생 강선봉 씨는 소록도를 천한 나라, 천국으로 기억합니다. 그저 굽는 게 일이라 굽는 게 일. 그렇게 그 실상을 표현을 못해요.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센인 격리 정책에 따라 소록도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에 시달리다 탈출한 뒤 결혼해 강 씨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과 어머니에게도 찾아온 한센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7살 무렵 어머니와 함께 결국 소록도로 가야 했습니다. 해방 뒤였지만 우리 정부는 일제의 격리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바퀴래가 저쪽에 앉히고 이쪽에 앉히고 한 달에 한 번 변해하는 거. 24살이 되던 해 소름 끼치는 천국은 빠져나왔지만 이 세상에 강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호적이 없는 게 그때. 이 소록도 갖다 놓고 호적이 뭔지도 몰랐죠. 우리 보고 한신이라고 그래. 그럼 결핵 걸린 사람 결핵인이라 이렇게. 그래 안 하잖아.
일제 때문에 시작된 한센병 환자 가족의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강 씨를 포함해 6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서를 냈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한센 가족 피해자 보상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대만 등 일본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회개와 반성, 사과의 뜻도 법에 담겼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 씨는 우리 정부와도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돼 학대를 받고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양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동학대 방조,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곧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양 외할머니는 얼굴만 봐도 아이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는 오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여름 휴가도 이제 같이 갔었고. 지난 1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정인이의 양 외할머니인 A씨를 고발했습니다.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입니다. 정황상 A씨가 정인이에게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걸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정인이를 진찰했던 소아과 의사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양모 몰래 정인이를 데려왔는데 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고했습니다. 신고 하루 전 정인이 양모가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A씨는 양모를 간호한다는 이유로 집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양모와 함께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양 외할머니 A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정인이 양모에게 사형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등을 받는 양부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담은 특별 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해 현재 29건을 수사하고 있고 신고센터 접수 등을 통해 파악한 수사 대상자가 1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공무원이나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1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LH 출신이 9명, SH 출신이 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중인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CEO를 오늘 만나서 백신 문제를 논의합니다.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사와 백신 2천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 오늘 접견해서 백신 생산 협력 방안과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되고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이달 기준 조사 결과인데요.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했을 때 상위 20% 평균 가격은 10억 3천만 원에 가까웠고 하위 20% 평균 가격은 1억 1,60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오늘부터 확대 시행이 됩니다.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전세나 월세 임대도 할 수 없습니다. 여객 위탁 수화물을 자동으로 소독해주는 시스템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발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입국장한 수화물을 찾는 곳에 터널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서 살균 성능을 공인받았고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고령군 의회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9년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택단지 개발 사업 대상지 땅 1000여 제곱미터를 미리 샀다가 다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영장실질심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부가 수사 초기부터 종결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함양군 덕운봉 인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는데 산림 0.1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민가와 떨어진 곳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0년 뒤에 도서관을 미리 체험해보는 특별전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늘부터 열립니다.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인공지능 사서와 소통하고 드론으로 책을 봤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책을 추천받는 서비스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엔 취소가 됐던 전남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현장 모습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올해 뜨는 보름달 가운데 가장 큰 보름달이 오늘 밤에 뜹니다. 지구와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인데요. 국립중앙과학관이 관측 모습을 생중계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영장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의혹이 나온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계 대상에서 빠진 1명의 비위 혐의가 확인되면서 3명 모두 징계 절차는 밟게 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심의하는 첫 회의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엔 건조특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5에서 10mm, 수도권과 남해안에는 5mm 미만입니다.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는 중국과 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 우리나라에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부산 13도로 대체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9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전라도는 인천과 광주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 23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강릉 23도, 대구 22도로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조금 높겠습니다. 한 남성이 훔친 오토바이로 3차례나 시민들의 소지품을 훔친 후 달아났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도주극까지 벌이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하얀 배달 상자를 단 오토바이가 뒤에서 조금씩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팔을 뻗어 여성의 가방을 그대로 낚아채 달아납니다. 이 배달 오토바이는 잠시 뒤 인근 주택가에 나타나 2차례 더 시민들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흰색 배달용 오토바이가 가방을 날치게 했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예상 도주로를 지키던 경찰 순찰차 앞으로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을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는 차도와 인도를 마구 오가더니 반대편 인도를 따라 거꾸로 달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경찰이 인도로 올라타려고 속도를 줄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넘어뜨립니다. 위험천만하게 인도하고 차도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주행을 하기에 2차 사고 유발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충격해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디 있어요? 피해품 전부 다. 경찰 조사 결과 38살 A씨는 경기도 오산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평택에서 잇따라 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빼앗은 물건들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A씨를 절도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대전시 신대동에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하는 등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금은방을 턴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2,4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4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임 씨는 지난 2월에 파면 조치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특별 채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직 교사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한 뒤에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입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 과정은 적법했으며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로 꼽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가 함께 모여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극단주의 유대교 단체가 충돌했습니다.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부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로켓포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폭력 사태가 교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이스라엘 남부 국경지대를 향한 로켓포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밤에는 36발의 로켓포가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 하마스 지하시설과 로켓 발사대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에서 그치지 않고 가자 지구의 어업 수역을 봉쇄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안선에서 약 24km까지인 가자지구 어업구역을 약 14km로 축소한 데 이어서 어제는 어업수역 전면 봉쇄로 보복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육로 등이 막힌 가자지구에서 어업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어업수역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하마스를 압박해왔습니다. 가자지구 어부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إغلاق البحر بأثر علينا إشي كتير يعني إحنا بالمؤاخذة إحنا الصيادين إحنا بنعيش يوم بيوم يعني اليوم اللي بنسرح فيه بناكل فيه ما بنسرحش فيه 하마스는 최근 이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 공격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13일 라마단이 시작된 이후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 폭력 사태는 라마단 기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마스쿠스 게이트 광장을 이스라엘 당국이 폐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항의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극단주의 유대교 단체들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자며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예루살렘은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스라엘 평화운동단체 피스나우는 평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스나우 회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ant to send a message both to the government and to our Palestinian neighbors that we won't stay silent in front of the violence. We will defend the rights of everybody to live in Jerusalem peacefully and with equal rights.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인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일단 갈등의 배경부터 살펴보죠.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배경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그 영국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해주겠다라는 그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선언한 1917년 벨푸어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고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1차부터 4차 간의 중동 전쟁이 일었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3년과 94년에 1, 2차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협정 내용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이 서로 상호를 인정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평화적인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후에 그 유대 군본자들에 의해서 그 협상의 당사자였던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총리죠. 이스라엘 총리인데 보수당 출신의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평화협상에 대한 논의가 내리막길을 접어들고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이번 예루살렘 폭력 사태가 유대인 소년 3명이 살해되고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섰던 2015년 이후 가장 격렬한 충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미국의 대중동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대중동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입니다. 네. 근데 기존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약간 좀 덜 우호적인 그런 관계였지만,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전략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호적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원칙을 지키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전에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불안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황과 같은 강경 행보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국의 중동 정책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고 이국가 해법을 외면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국가 해법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고 이 때문에 중동 정세가 더 흔들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투 스테이트 솔루션, 즉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고자 했던 의사를 이미 대통령 당선 이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우호적인 아랍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뜻을 같이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이 불안한 것이고요.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강경 조치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왜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배경이 이스라엘 소행이다라는 그런 그 소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아랍 국가에 있어서 강경 행보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70년 이상의 해복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중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해결이 어렵고 요원한 복잡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중재도 필요하고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집권부 성향, 즉 대통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누가 되느냐, 강경파가 되느냐, 보수파가 되느냐, 아니면 좀 진보파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요. 또 팔레스타인 내부의 결속, 파타당도 있고 하마스당도 있고 또 7개의 중요한 부족이 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결속도 관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방향은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지는 라마단 기간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오랜 기간 중동의 뇌관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과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내각이 들어서고 처음 발간되는 외교 청서가 오늘 공개가 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매년 이 외교 청서 내용은 한일 관계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서나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주장이 반복이 되겠죠? 네, 오늘 오전에 일본 외무상이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가기에서 외교 청서를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 공개될 외교 청서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발족된 뒤에 처음으로 발간되는 건데요. 과거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한국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2018년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이 표현을 작년까지 되풀이해 왔습니다. 일본은 또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완료됐다는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화재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타면서 가스가 누출됐는데요. 화재를 발견한 주민이 소화기로 1차 진화를 하면서 불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누출된 가스로 아파트 입주민 6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잇따라 예정이 되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나스닥은 최고치까지 갔네요.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3대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는 조금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2월 12일 이후에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테슬라는 조금 전에 장이 마감된 뒤에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매출이 103억 9천만 달러,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 순이익은 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백신이 남아 도는데도 상황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 배포하지 않는다는 백신 이기주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 회분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내놓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쿼드 차원의 백신 지원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백신 지원을 논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합의가 됐지만 군부의 총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군부에 맞서고 있는 국민통합정부의 국제협력 장관은 시민들 목숨을 잃게 한 군 최고사령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That means if they arrest me, I'm dead. So another way is not only me. The people of Myanmar are dying every day on the street and their home. That include the children, the women. 국민통합정부의 사사 국제협력장관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They are using the fighter jet that they bought from Russia, bomb the villagers now. 미낭 홀라인 군 최고사령관은 미얀마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미얀마 국민들을 빼놓고 미얀마 문제를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He is criminal. He just killed 750 people and he go to meeting. 살인자라고도 했습니다. Interpol has the responsibility to arrest this killer and criminal. No matter he is in Myanmar or in Jakarta, doesn't matter. The killer is the killer. 다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폭력 중단 등 5개 항은 환영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인사들은 공식 정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ll the ambassadors that we had met guaranteed that they welcomed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and they would support our government. And then the formal recognition might take some time. 한국 대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며 군부가 아닌 자신들을 공식 정부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nother thing we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recognize our government,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JTBC 김지아입니다. 군인들이 휴가에 다녀와서 코로나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할 때 지급되는 급식이 논란이 됐었죠. 육군 훈련소는 요즘 수용소 같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훈련병들이 겪은 일들인데요. 윤세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상황이라며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입니다. 입소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샤워를 할 수 있었다며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호소합니다. 댓글 수는 2,000개가 넘습니다. 일주일 동안 양치를 못해 말 한마디 못했다거나 훈련소가 아니라 수용소 같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입니다. 입소 후 한 달 훈련 기간 동안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 각각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치나 세수, 샤워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만 양치나 세수,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사흘 정도 걸립니다. 그 전까진 혹시 모를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24시간 내내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병 규모가 최대 3,000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모든 인원이 제때 공용 샤워실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길게는 열흘 가까이 제대로 씻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군 인권센터와 육군 측은 각각 인권 침해와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통제 일변도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들이나 청결에 대한 욕구들을 통제하는 것까지 굉장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훈련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좀 불편함이 감수되더라도 미리 좀 더 개선하고 최대한 우리 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강한 정병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주말 사이 격리 장병들을 위한 도시락을 살피며 직접 부실급식 문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20, 30대 중심의 사무직에서 노조를 만드는 움직임이 기업들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현실화가 됐습니다. 기여도에 맞게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들고 노동청에 들어가는 현대차 그룹 직원들. 사무연구직 노조 설립을 준비한 2030 MZ 세대입니다. 현재 실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계신 책임급 분들인 30대의 나이대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직원은 현재까지 약 500명. 이 가운데 MZ 세대는 80%가 넘습니다. 기존 노조와의 차이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체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직접적인 배경은 성과급에 대한 불만입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 기존 노조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급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는 50대 생산직들의 정년 연장을 위해 전체 임직원의 성과급을 포기했다. 생산직 위주의 노무 관리로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등의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연구직 노조 오픈 채팅방에는 생산직보다 훨씬 젊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들이 앞다퉈 올라옵니다. 사측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아끼려고 성과와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성과급을 똑같이 받는 것보다 개인이나 직군별로 기여도에 맞는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2, 3일 안에 노조 설립 필증이 나오면 현대차 그룹 사무연구직 노조는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사무직 노조를 설립한 LG전자와 금호타이어 등도 MZ세대가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배우 최초의 오스카 연기상 수상입니다. 102년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윤여정 씨는 특유의 유쾌하고 품격 있는 수상 소감으로도 해외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까지도 윤여정 씨의 여우 조연상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나 이거 어떻게 될까 긴장감 속에 지켜봤는데 역시나 수상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시상식 직전에는 윤여정 씨가 매우 유력하다고 네.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도 매우 유력하지 않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분위기였고 미국 매체들 보도가 그리고 윤여정 씨보다 다른 후보들이 더 유력하다는 보도도 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상식 직전에 바람이 불면서 윤여정 씨가 유력하다고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막상 진짜 이게
투표로 결정되는 거니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윤여정 씨 이름이 딱 호명되는 순간 굉장히 어떤 전율 같은 그런 느낌이 일었습니다. 네,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거머쥔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아카데미 상 정도 받으려면 네. 뭐 작품이 뛰어나서 받는다, 뭐 잘해서 받는다 이것만으로는 이유가 안 되고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다 잘하고 다 뛰어난 작품들이거든요. 네, 연기와 작품성은 기본인 거죠. 그건 기본인 거고 네. 그 중에서 선택되려면 뭔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분위기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번에 여우 조연상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기생충한테 작품상을 아카데미가 주면서도 연기상은 후보에도 이제 올려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아카데미 측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계 또는 한국인한테 연기상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골든글러브에서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줬거든요. 미나리한테. 네.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또 아카데미 회원들이 우리는 외국어 영화상 말고 다른 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것이고 특히 최근에 중요하게 계기가 된 것이 윤여정 씨가 영국 그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고상한 차 하는 영국인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이러한 윤여정 씨의 말로 인해서 윤여정 씨가 아주 핫한 인물이 되면서 이렇게 핫한 분한테 우리가 상을 안 주면 우리 망신이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아시아계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더욱더 윤여정 씨한테 표가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상식을 주관한 ABC 방송은 오스카의 장벽이 아시아계 여성에게 허물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확실히 무너졌다고 보세요? 100% 무너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주연상을 다 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우 조연상을 받은 것만이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기생충 때 배우들이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연기상을 받은 거니까 그렇죠. 한국 영화인 앞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 하나가 더 무너진 거죠. 지난번에 기생충 때 1차로 무너지고 이번에 2차로 무너진 것이고 그다음에 아시아계 입장에서 봐서도 이번에 아시아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이 두 번째 사건이긴 한데 지난번 여우조연상이 일본 배우가 받았거든요. 63년 전에. 그런데 그때는 헐리우드 남자 배우의 상대 역이었고 영어를 많이 썼고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한 한국계 역할로 한국어 연기를 통해서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국어 연기를 한 아시아계 배우로서는 최초로 그 여우조연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계 입장에서도 벽을 하나 무너뜨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양 매체들도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네, 봉준호 감독이 지난해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세계 영화계를 향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1인치의 장벽,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카데미 측에서 우리가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한국어로 이 시상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TV를 틀었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상 보려고 TV 틀었는데 왜 한국어가 나오냐.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영화제는 로컬 영화제다. 미국 사람들이 자막을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월드다. 자막도 보는 사람들이다. 이걸 반드시 이번에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아카데미나 또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월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로 이제는 한국을 알아야 된다. 한국어 정도는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쿨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잘난 척을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콘텐츠라든가 한국 영화인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트렌드의 하나로 핫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영화 미나리는 감독상, 음악상, 각본상 등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우 조연상은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의 상을 수상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여우 조연상만 예측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우 조연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아시아라든가 한국에 대한 그 미국의 바람 같은 거,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 그런 게 영향을 미쳤는데 조금 더 바라기로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미나리의 뭐 작품상이나 감독상 둘 중에 하나가 오면은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아시아계 혐오 범죄 같은 게 굉장히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그것을 인식하는 어떠한 이 아카데미 회원들의 마음이
아직 굉장히 거대한 문제로까지는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번에 작품상을 받은 게 그 노매드랜드인데 네. 이거는 미국 내부의 문제거든요. 미국 내부의 사회 어떤 빈부격차라든가 그 문제였는데 그게 그 미나리에 나오는 아시아 문제보다는 조금 더 자기들한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이 미나리 쪽의 바람이 그렇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굉장히 태풍급으로 거대하게 일지는 않고 아쉽게도 작품상 감독상은 노매드랜드에게 간 것 같습니다. 네.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도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직후에 뭐 기자 간담회들이 잇따라서 열렸었는데 네. 다소 무례한 질문들도 나왔었는데 이것들을 유쾌하게 받아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뭐 위트 있고 유머 있게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여정 씨의 말을 통해서 지금 윤여정 씨가 굉장히 핫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바람이 분 것인데 윤여정 씨 쪽으로 윤여정 씨의 그 말 때문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윤여정 씨 수상 소감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상식 끝나고 나서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것도 주목을 했었는데 역시나 윤여정 씨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록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갑자기 미국 사람이 브래드 피트한테 무슨 냄새가 나는지 이걸 왜 물어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윤여정 씨가 아주 또 재미있게 나는 그런 냄새 맡지 않았다. 나는 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게 아시아인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무례를 그쪽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받아친 그런 사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윤여정 씨의 가치관들이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최고의 순간이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최고라는 말 싫어한다. 그러면서 뭐 최중 정도, 중간 정도 갔으면 좋겠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그 경쟁 싫어한다. 이게 무슨 경쟁이냐. 내가 운이 좋아서 상을 받았을 뿐이고 다 승리자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서구권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 국내 젊은이들한테도 기존까지 꼰대라는 그 어떤 그 연령대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윤여정 씨가 그 선입관을 다 깨면서 아주 쿨한 면모를 보이면서 동양과 서양에서 공이 굉장히 지금 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해 영화 기생충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화 미나리가 오스카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꼭 뭐 오스카상이라든지 세계 유명한 영화상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정은 받은 것이니까 기분은 좋고요. 그 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한국 영화 정말 열심히 지금 제작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이제 뭐 기생충 때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미나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미나리가 물론 미국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계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어가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이미지하고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또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서 또 시상식에서 한국어도 나왔고 봉준호 감독이 그래서 한국 영화나 한국 영화인이 더 크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고 더 나아가서는 K 콘텐츠,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 자체가 주목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적으로 한국 문화의 위상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과거에 홍콩 문화나 일본 문화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다가 한순간에 몰락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절차탕마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노력하는 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편협하다 이런 거 비판을 받으니까 지난 1, 2년 사이에 완전히 바꾸잖아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가지고 우리도 우리 내부의 다양성을 보다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더 세계에서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로제 떡볶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명한 업체가 알고 보니 남의 요리법을 베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힘으로 시장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도에 이희령 기자입니다. 맛있어요. 덜 맵고 별로 안 느끼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팔리는 로제 떡볶이입니다. 이렇게 크림과 고추장을 섞은 소스가 특징인데요. 원조로 알려진 떡볶이 업체가 알고 보니 다른 업체의 요리법을 베꼈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A업체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배운 로제 떡볶이를 B업체가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워 팔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A업체의 이름은 배달앱 인기 검색 순위에 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A업체 관계자는 JTBC에
가맹 계약을 맺은 지 몇 개월 만에 비업체를 만들더니 같은 메뉴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비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요리법은 일종의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베꼈다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에 나와 유명해진 덮죽도 그런 경우입니다. 덮밥 같은 죽을 개발한 그 가게가 아니라 한 가맹업체가 덮죽 상표를 등록하려 하자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대형 제과업체에서 내놓은 감자빵도 개인 빵집이 개발한 제품과 비슷하다는 비난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과 같은 형식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레시피라던가 이런 거에 어떠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상표권을 빼앗겼을 때 피해자를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작정 그렇게 불매를 하면 당연히 기업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사실 무근한 거라면. JTBC 이희령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고 내일 새벽에는 수도권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내륙 곳곳에 내려져 있는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 23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강릉 23도, 대구 22도로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에 대한 해외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몹시도 딱딱했던 시상식에서 뜻밖의 선물이었다며 윤여정 씨를 최고의 수상 소감을 밝힌 수상자로 꼽았습니다. 영국의 매체는 올해 영화제 시상식 시즌에서 공식 연설 챔피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그제 이어 어제 하루 동안도 비슷한 수준으로 500명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5주 연속 늘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지난 한 주 동안 3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각종 모임이 더 많아질 5월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루 3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가까이 발생하는 등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는 인도를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귀국 여부가 불투명해진 인도 교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이 의원 측의 신청에 따라 심사가 하루 연기돼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